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열린민주당 TV의 주진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갖고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소개드리고 싶었던 주제가 있어서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정성훈 교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성훈 교수님은 제가 약 4년쯤 전에 지금은 이제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으로 가 있는 김현명 교수랑 같이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같이 좀 봤냐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많은 돈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기하고 그 채권으로 모은 돈으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자라는 그 프로젝트를 좀 프로포자를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의 박광원 의원과 같이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제 페이스북에서 말한 것을 보고 김현명 교수 쪽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었죠.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정책 갖고 뭐 다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말이 많습니다. 얘기를 크게 보면은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투기꾼에 의한 수요를 줄여야 된다 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담론의 큰 두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공급에 관한 얘기인데 공급에는 크게 보면은 재고주택에 갖고 있는 것이 시장에 나오는 공급 이것은 물량으로서는 같은 물량이지만 그 중에서 시장에 말하자면 이제 거래용으로 나오는 것에 따른 공급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규로 짓는 공급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5천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구가 2인당 뭐 2.5명이라고 치면 2천만 가구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집으로 치면. 그런데 매년 지을 수 있는 주택의 공급량이 한 30만 가구, 40만 가구라고 치면 전체의 총량 대비해서 막상 공급되는 양은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공급하는 과정에서 멸실됐다가 예를 들면 뭐 재건축을 하더라도 우선은 다 허물었다가 다시 지어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없어졌다 나오는 또 것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공급 말할 때도 그 공급이 구체적으로 무슨 공급이냐를 보는 게 있죠. 두 번째로는 공급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 자가주택으로 들어가서 살 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임대용으로 짓는 집. 자가주택도 물론은 이제 짓고 나서 그 중에서 일부는 이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빌려주면 그게 임대주택이 되는 거지만 애초에 임대에 그렇게 해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주거 취약층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주택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공공이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애초에 임대용으로만 계속해서 움직인다. 거기에 따른 뭐 베네핏, 그러니까 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그런 임대가 있죠. 근데 그 임대를 치면 또 다시 민간 임대가 있고 공공 임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 임대 주택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죠. 물론 뭐 나라 따라서 뭐 더 큰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주택의 막 한 30-40%가 공공이 지은 임대주택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높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임대주택이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지만 그리고 물론 이제 김대중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모자란 상황이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얘기 시작은 공공임대주택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누가 짓느냐? 그 짓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이 구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선 네. 공공임대주택 네. 현재 현황과 예. 문제가 어떤 건지 예. 그것부터 얘기를 예. 하죠. 네. 먼저 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표를 보시면 이제 이 표에는 이제 그 참여정부 때는 빠져 있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2018년도 계획안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이 표를 보면은 이제 그 2018년도에 13만 호 정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맨 이제 오른쪽 코너에 예, 오른쪽에 이제 십자가네. 오른쪽 코너에 음. 그 중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공급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네, 죄송. 예.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뭐 행복주택이 있고 영구임대가 있고 국민임대가 있고 분양전환,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공약이에요. 요거는 지금 예, 건설 기준이죠. 예, 건설 기준. 쌓인 게 아니라 예, 건설 몇년 기준. 예. 짓는. 네. 건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를 지금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어져서 하는 부분이고요. 행복주택. 예, 행복주택이. 그 다음에 이제 영구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있는데. 행복주택이라는 건 저거는 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 네, 맞습니다.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한테 주는 그런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나 국민임대가 있는데, 이게 전체 13만 호 계획 중에서 영구임대가 2,000호. 그 다음에 국민임대가 9,000호. 잠깐요. 예. 여기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차이가 뭐예요? 국민임대는 만기가 30년입니다. 네. 30년이고 시세의 한 60% 정도에서 80% 사이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임대료가. 네. 그다음에 영구임대는 이제 작은 46제곱미터 이하인가 그 부분은 만기가 없어요. 그냥 영구년까지 계속 가는 네. 거고. 그 다음에 4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0년. 네. 50년 뒤에는 이제 만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국민임대는 조금 더 크기가 크고 값도 좀 비싸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대상의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기간 그 차이점이 대상은 있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대상은 이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나 둘 다 저소득층이 있고 그것도 이제 그 구분이 좀 상세히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보면 표를 보면 국민임대는 예. 이명박 정부는 이제 물론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을 세운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막 5만 7천씩 지었는데 이제는 거의 안 짓는군요. 네, 이게 이제 그 이명박 그 참여정부 때 가장 잘했던 부분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랑 국민임대를 많이 공급을 했어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영구임대주택을 끊어버렸죠. 끊고 국민임대만 남겼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해가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요. 국민임대도. 네, 네. 그래서 1.3 그러니까 13,000호 정도로 국민임대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짓고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전환이 있네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분양전환인데 이 부분이 갑자기 분양전환 주택이라는 게 참여정부 때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거의 스크린을 좀 있었는데. 없애주세요. 분양 전환 가야 됩니다. 예, 분양전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참여정부 때는 있긴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분양전환 주택이 나온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된. 뉴스테이라는 게 그거죠.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고요. 아, 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200만 호 공급해서 보금자리 주택 해가지고 뭐 세곡 내곡 지역, 네. 우면동 이때 이제 많이 대규모로 이제 공공임대 저기 주택을 처음에는 예. 임대주택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 분양으로 전환한다. 예, 저때 이제 5년 분양전환 주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5년 뒤에 분양을 하는 경우, 하나는 10년 뒤에 분양을 하는 네, 경우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금자리 주택에서 시세의 80%로 공급을 한다. 그렇게 네, 네. 많이 그때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절정기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분양전환 주택이.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분양전환 주택을 좀 줄이고 국민이나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올바른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정의가 뭐냐면 사실은 장기 공공임대라는 장기란 말이 생략된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단기라는 거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공급량은 6.7% 뭐 7%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기 않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하고. 하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분양전환 주택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3만 3천 호, 그러니까 전체 13만 호에서 3만 3천 호면은 30% 이상을 분양전환 주택이 아직도 의지하고 있다. 이건 나중에 멸실이 되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이 좀 지금 이런 그러니까 저 그래프는 크게 보면 예, 노무현 정부 때 의한 계획에 의해서 이명박 저 합계를 기준으로 보면 예,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좀 짓다가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열심히 잘 안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분양 전환에 의한 주택이 많이 늘고 예. 다른 숫자는 그렇게 변하지 않은 채 예, 전체적으로 연간 평균을 보면 한 10만 호 예. 정도씩을 지난 10년간 찍고 있었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매입 임대는 매입해서 임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세 임대는 전세를 들어가서 이제 또 그걸 재임대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목적이라면은 영구나 국민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거 안정이 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현황을 보면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고 그 재고량 자체도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6% 7%대지만 재고량 숫자는 어디에 있나요? 재고량 주택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현황이 네. 안 나와 있고 네. 제가 이제 저번에 그 데이터를 봤는데 재고량은 지금 6에서 7%인데 사실은 거기서 영구나 국민임대만 따로 보면은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거죠. 나머지는 분양전환주택이라든가 전체 주택 수 대비 예, 맞아요. 영구와 국민의 임대주택의 차지하는, 총량은 예, 예. 4.3%. 3%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한 2천만 가구 정도 네, 된다라면 한 4% 정도 된다라는 거죠. 4.4%.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게 2019년도가 빠져 있는데 2019년 자료에도 제가 보면은 영구나 국민임대 공급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저희들이 아마 그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이 예. 공공임대는 예. 그 소득이 굉장히 낮은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예. 국민들의 삶과 예. 큰 상관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 구석쟁이 얘기를 할까? 예. 아무리 복지주택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 일반 국민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의 역할이 있는 거죠.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은 민간 사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산층이나 그런 쪽으로 민간 임대를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취약계층은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간이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선적으로는 국가가 해줘야 되고요. 그 취약계층이 만약에 해결이 되고 나서는 그 위에 소득이 그 좀 위에 있는 분위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은 놔두고 갑자기 비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공공의 역할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정성호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의 주택이 예. 전체 그 주택의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 교수님이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서 그 저소득층이 민간 쪽으로 임대를 가게 되고 거기서 전월세를 이제 지급하게 되면서 이제 살게 거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공공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전세나 월세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매매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소득 1분위에서 한 4분위, 5분위 거기까지는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공급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10분위로 본다면 우리나라 소득을 본다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민간 쪽으로 가서 이제 월세랑 전세로 이전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물량을
몇 프로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00만 호까지는 공급을 해야 된다. 그 200만 호라는 거는 공급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멸실이 안 되고 재고량이 쌓일 수 있는 재고 기준으로. 네, 네. 자꾸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재고 기준이 아니라 뭐 200만 호 공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건설 기준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재고 기준으로 200만 호는 있어야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거의 안정성과 복지인데 주거의 안정과 복지는 신경을 안 쓰고 지나치게 부동산 값을 잡아야겠다는 가격 조정의 정책으로 많이들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주택을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앉아서 그 국가가 땅을 뺏어서 국가가 아파트를 분양가를 제한을 해서 팔고 그 로터리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중산층으로서 이제 그 일확천금을 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기다리는 이 방식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택 정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디서부터 풀 거냐에 사실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의 본령으로 넘어가서 국민들의 주택 복지와 안정성을 그 유지하는데 100% 민간에만 의지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민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니까. 근데 그 이익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빠르게 변하는 그 인구의 그 니즈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완충 작용으로 어느 정도의 스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갖고 있어야 시장의 높낮이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소박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주택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알게 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누가 짓고 누가 사가느냐 이런 문제까지 알게 되다 보니까 정말 여기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신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0%가 이상이 됐는데 지금 주거 남아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뭘 또 공공임대주택을 짓느냐. 나중에 미분양도 많이 될 텐데.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60%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0%가 됐어요. 주거난이 해결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타겟팅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분양받을 돈이 없어서 그 주택을 살 수가 없는데 그분들한테 고분양가된 그런 주택을 공급하면 그분이 지금 타겟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런 살 돈이 없는 사람한테 예. 분양해서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가져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다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들은 주택 보급률이 아무리 뭐 100%, 200%가 하더라도 집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보급률이 100%, 6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저소득층은 민간에서 신경을 덜 쓰는 거죠.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아까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구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 얘기를 앞부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미숙해서 얘기하는 도중에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요것만을 보면은 안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 분양가 규제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사람만 살 수 있는 아파트 공급이 되고 막상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싸게 공급이 된 아파트에 비싸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이 구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재 그 공공임대 사업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그 표가 아까 이제 그래프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맨 위에 있는 그 군청색 그 파란색 점이 분양전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전환 주택을 저렇게 계속해서 증가시키면은
계속해서 5년 뒤, 10년 뒤 분양이 돼버리니까 세입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분양가 아니 똑같은 건 얘기를 할 거면 이걸로 하지 못하라 표를 보여줘가지고 눈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니까 또 선명하게 보이는데 분양 전환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임대주택을 줘도 멸실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저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감정평가사가 시세로 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게 예를 판교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제가 한 채당 보통 한 2억 미만으로 원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7, 8억에 분양이 돼버리면 세입자들이 7, 8억이 현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쫓겨나게 되고요. 또 이제 돈 많은 그 부유층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이 또 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리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럼 또 아무리 임대수가 줘도 멸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기에서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그래프는 예. 저 빨간 점선입니다. 저 빨간 점선이 이명박 정부 2010년 소위 말하면 노무현 국민임대, 정부 예. 때 그 국민임대를 짓다가 그것이 그 계획된 것이 다 짓고 나니까 지금 안 짓는 쪽으로 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게 가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로 소위 말하면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선 것이죠. 예, 근데 행복주택이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 네. 그거였거든요. 그런 예. 거죠. 맨 밑에 까는 게 이제 영구 임대주택. 예. 거의 예. 공급을 안 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행복주택은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저는 없습니다. 저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예. 저희 많은 경우 신혼주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요 주택 정책에서 공공으로 만든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신혼이라고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 신혼이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예. 왜 그 사람을 신혼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제공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모아야 되는데 결혼했냐 안 했냐 기준으로 그쵸. 하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되기 전에 청년들한테 공급을 해줘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신혼이 된 사람을 이 저출산 해결할 아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예, 예. 그 결혼이 그러면 뭐 저렇게 2만 명만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복주택이 그 시세보다 낮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분들한테는 뭐 어쨌든, 이러지. 네, 그렇게 진짜 아주 보시면. 복마전은 뒷얘기니까 빨리 넘어가죠. 넘어가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근데 공공임대주택을 예. 특히 이제 그러니까 영구나 아니면 국민, 특히 이제 국민주택 같은 거를 안 짓게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지는 것이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또는 예, 시장에 뭐 외국을 불러온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실은 이제 LH공사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국토부에서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을 받아서 LH공사가 임대주택을 짓는데 LH공사의 논리는 그 과거에 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하면 적자다. 그 논리로 해가지고 사실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었고 분양전환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국민연금 공공투자 같이 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의 적잔즉잔지를 한번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알겠는데 뭐 이게 예전 자료인데 미리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공공임대사업 주택은 수익성이 없는 게 아니다. 그쵸. 실제적으로 이익이 예.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익은 어디 있냐면 나중에 그것을 팔아서 생기는 돈 때문에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까 분양 전환하면 아까 그 판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원가 10년 전에 땅이랑 매입해서 그 건축비 해봤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0년 지나서 집가 상승에 의해서 분양가가 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매각 대금이 당연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그냥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분양 예. 전환 임대 아파트의 일 경우에 해당되는 해야 될 경우인데 아까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분양 전환은 33,000원 공급하면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몇천원 공급하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현재 들어와서 대부분의 정책이 분양 전환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양 전환 주택을 원래 공공임대주택이 아닌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은 임대 사업의 단기 순손실은 분양전환 주택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양전환만을 얘기하는 그런데 거죠. 이제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자료는 국토부에서 받았는데 네. 국토부는 그 해에 있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썸을 합니다. 네네. 합을 해서 하기 합을 때문에 네, 이거는 네. 분양전환 주택의 뭐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전체 임대주택, 네, 예.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통으로 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아까 표는 단순하게 매년 짓는 거지만 예. 여기는 기존에 지은 것에 의한 손익까지 다 포함되는 이게 거죠. 매년 네. 매년 그 이제 캐시플로우를 이제 썸으로 네, 해서 네. 손익 그 계산서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되지만 이거가 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10년부터 박가원 의원실을 해서 예전에 받은 15년까지 그 캐시플로우 자료인데 여기서 메뉴에 이제 저희 스크린 없애주세요. 표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임대 수익이 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키포인트인데 임대 수익이 임대료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임대료 하나만 잡아놨더라고요. 임대 수익. 임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이 한 1조 되다. 예, 2015년 기준으로. 네. 네. 1조 정도 되는 거죠. 네. 15년. 근데 임대 비용은 1조 6,610억 이게 나왔죠. 알겠어요. 네. 근데 임대 비용이 어떤 것들인지 봤더니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수선유지비,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제 기금이자가 있겠고요. 근데 수선유지비 이게 좀 많이 들어가죠. 임대주택은.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7,526억. 그러니까 임대 비용의 거의 반 가까이가 감가상각비다. 뭐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비가 감가상각이 되니까요. 거의 비용으로 잡으는데. 그래서 임대 운영 손익을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6,148억이 적자고 이거를 관리호수 1,000호당 따지니까 742억 원. 근데 호당 운영 소액 보면은 이제 호당 83억이 적자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만 원이 8,300만 원이 적자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서 적자다라고 이제 누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그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금방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저기서 말하는 임대 수익이 예. 임대료만 받는 거면 예. 임대 비용 역시 그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얘기를 해야지 예.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저거는 자본 계정에서 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게 이상한 표현인 거지. 그래서- 왜냐면 예. 감가상각비가 들어갈 거면 수익에도 나중에 매각해서 얻는 자본 그렇죠. 수익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자본 수익은 빼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만 집어넣고 비용에는 감가상각비를 쑥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오류인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산정할 때 좀 자세하게 자료는 모르겠지만 과대 계산되지 않았나 생각해. 너무 많이 이거를 감가상각비를 좀 금액을 좀 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건축비 땅은 감가상각비가 없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매각을 전제로 해서 감가상각비 집어넣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임대 수익은 매각 대금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여기서 혹시 이제 잘 모르실 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제 기계를 갖다 이제 그 뭐 1억 원어치 공장에 쓸 건물을 사왔어. 예. 아니 저 기계를 사왔어. 예. 그러면 올해 돈이 1억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 기계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년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해에만 비용이 1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19년 동안은 비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거죠.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첫 해에 해당되는 손익에 그 왜곡이 오고 그 다음 해 19년에 걸쳐 또 왜곡이 오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돈은 네가 처음에 1억을 썼지만 네.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쓴 비용은 20년에 걸쳐서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으로 나누면 그럼 500만 원씩만 쓴 걸로 계산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감가상각비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매년의 손익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넣는 일종의 가공의 숫자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가공의 이미, 숫자예요. 이미 맞아요. 들어온 돈에 대해서 이제 매년 이제 까나가는 돈인데 네.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그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까 이제 적자라고 이제 그동안 수십 년간 학자들도 알고 있었고 국민들도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굳이 이 감가상각비를 집어넣으려면 매각대금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렇죠. 임대 수익 때요. 네. 그런데 매각대금을 뺐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임대주택의 사업성 분석이라는 거 이제 재무관리 쪽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매입부터 매각까지가 다 이 정리가 돼야지 이 사업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이 전체 나와야죠. 인상 주기를 끝 예, 예.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그의 손익 비용만 알고 싶으면은 그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면 가가사비를 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라이프 사이클을 포함시키지 넣으면서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포함되지 네. 말았어야 돼. 근데 굳이 넣으려면 근데 임대 수익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분양 전환은 매각 대금이 있으니까 매각 대금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막대한 이익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포함하는 건데 이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샀는데 30년 뒤에 30억이 된다면 당신은 매년 1,00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30년을 못 팔아요. 만약 못 판다면 이 집을 사겠냐 안 사겠냐라고 물어본다라면 다 사겠죠. 1억짜리가 30억이 되는데 매년 1,000만 원 임대 비용이 뭐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임대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임대는 매각을 못 하니까 이거는 진짜 적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국민임대 영구임대도 30년이 만기다. 국민임대는 30년 뒤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지만 그때 국민임대의 정말 필요가 없다라면 시행령이나 규칙 바꿔서 다른 용도로도 팔 수도 있습니다.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다라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도 미실현 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LH공사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건 조금 이제 하나 더 뛰어나와서 얘기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것만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 이 표를 갖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LH공사가 그동안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맨날 손실이 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자꾸 우리 보고 더 지으라는 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이 손해가 본다라고 하는 얘기의 숫자에는 사실은 제대로 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임대 수익과 손익이 다 들어간 숫자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 손익에 대한 평가가 왜곡돼 있다는 것. 그거부터 그래서 먼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딱 빼서 이제 그 감가상각비를 빼고 실질적으로 수익 돈 들어오고 나간 것만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임대 운영 손익이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 표도 그러니까 이제 임대 수익에 맞추는 기준으로 넣기 때문에 맞습니다. 플러스가 나오는 것뿐이지 맞습니다. 라이프 사이클로 치면은 여전히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 정확하지 않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금 이자를 50%로 좀 더 다운 시켜서 비용을 줄였을 때 더 이익이 커진다라는 거를 이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금 이자는 어떻게 낮춰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대출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이자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주택도시기금에서 기금 이자를 대출해 주는 거는 임대료를 낮추라고 지금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익이 발생된다면은 기금 이자를 더 낮추면 좋죠. 더 낮추면 임대료도 더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자는 어떻게 낮춰? 이자는 기금 이자는 지금 뭐 1.8%인데 그게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낮출 수는 없지만 향후에 정말 이렇게 임대주택이 이익이 발생된다라면 기금 이자를 더 낮춰서 오케이. 임대 수익을 더 낮춰라는 거죠. 너무 또 너무 어려운 디테일이니까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은 이게 보여준 임대 근데 주택의 이제 수익성 오해를 보여준 겁니다. 이 표가 이제 여기까지만 있으시면 그 다음 얘기를 하면 30년 임대주택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3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국민임대주택이 지금 뭐 공급 자체가 별로 없어서 예전에 거 말씀드린 30년 동안 거주를 하다가 그게 이제 그 30년이라는 게 그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라? 있다라는 거죠. 뜻이에요? 있다라는 거죠. 중간에 뭐 나올 수도 있고요. 30년간 이제 거주를 하다가 근데 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게 거주 들어가 사는 사람이 30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기준은 그거는 우리가 이 임대 사업의 뭐 수익성 얘기를 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것은 건물 기준으로 30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또 만약에 그럼 이제 나가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건물이 낡았으면 재건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근데
그렇게 30년까지 낡아서 예. 허물어도 예. 그 땅은 임대주택으로 뺏기는 못 써요. 못 사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죠? 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시대가 그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30년, 50년 지나면 2040년 뭐 50년 된다고 친다라면 그때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게 국민임대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입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거야 뭐 용도 변경, 용도 시행령 규칙 바꿔가지고 아니, 제 얘기는 예. 이번에 다시 또 예. 그 시각을 바꿔서 예, 임대자, 그러니까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 예. 그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만 되는 것이지 예. 꼭 그 자리에서 임대주택이 영원히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굳이 그 땅을 임대주택으로밖에 못 쓰게 만들었냐는 거지. 그쵸. 그거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막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옛날에 만들어서 그때 그 정책은 사실 좀 저도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에.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 얘기는 원래 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 저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서 이제 팔면 예. 그 소위 말하면 감가상각을 빼야 된다는 말은 나중에 팔아서 그것을 우리가 현금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얘기이므로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팔아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땅을 예를 들어 30년을 갖다 썼던 50년을 썼던 그 땅을 갖다 나중에 가서 팔아서 그 돈을 갖고 또 새롭게 필요하게 된 위치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만 감가상각을 집어넣은 계산이 틀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사실은 감가상각비를 집어넣으려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는 사실 이렇게 통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계산을 할 때 분리해서 썼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아까는 예, 아까 그 숫자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 전환도 들어가 있고 영구임대, 영구임대도 들어가 국민임대, 있고 행복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다 들어간 수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각 사업이 각각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갖고 맞습니다. 있으므로 예. 각 사업별로의 수익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안 하고 뒤집어 통으로. 서서 예.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 국민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렇게 감가상각비 이 표를 보여주면 적자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한마디 했으니까 이제 먹고 떨어져. 니들은 이제 알려고 하지 마. 이런 그렇죠. 뜻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전환주택은 매각대금, 매입대금 다 집어넣어서 통으로 아까 감가상각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구나 국민임대는 그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면은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이자 비용과 수익만 집어넣어서 그렇죠. 네. 해야 되고 나중에 그 감가상각비 집어넣으려면은 그게 혹시 자산 재평가라든가 그 매각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임대가 30년 뒤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이게 필요합니다. 매각이 되니까요, 땅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또 그때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다 이게 계산 방식이 다 달라요. 매입임대도 다르고 점세임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국토부가 했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맨날 적자만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늘리자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을 조금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막 이것저것 뒤집어넣어서 잡탕으로 만들어낸 숫자 하나 보고서는 하는 얘기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의원실에서 받았을 때도 딱 보면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 있게 줬죠 저희들한테.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나오니까 되게 웃겠죠. 당황스럽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사업별로 해당되는 수익성 분석은 지금까지 정부나 주택, 토지, 주택, LH공사에서 예. 외부에 공표한 적이 없군요. 없죠. 그건 없고. 예. 그걸 왜 국정조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받아볼 생각을 안 할까요? 그건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뭐 국회의원들도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LH공사 쪽을 이제 이게 수익성을 좀 보면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건가요? 부족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4.3%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0년 이상, 네. 20년 이상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근데 정부가 한 예. 번이라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표 공공주택 임대율 율에 대해서 목표율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가장 싫은 말이 뭐냐면 공적 임대라고 많이 하죠. 공적 임대. 그러니까 공적 임대 뭐 200만 원 건설하는데 공적 임대를 보면은 분양전환 주택 뭐 이상한 게 다 공적 들어가요. 임대 200만 호가 누가 한 얘기예요?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현 정부 전에는 안 했어요? 전에도 했죠. 전에도 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공적 예, 임대주택 200만 호를 짓겠다? 예. 공공임대 새로 짓겠다? 예예. 어. 그러니까 그런 말은 많이 해서 뭐 음. 공급이 되게 많이 되는 것처럼 저희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음. 저는 그 공적임대라는 말이 약간 그 뉘앙스가 그냥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공공임대주택 비슷한 거가 공적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거기에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분양전환이라든가 뭐 뉴스테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민간 그다음에 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3기 신도시 지금 경기도도 공급하지만 거기도 분명히 공적 임대라고 해서 분양주택을 엄청 많이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공공 분양주택도 공적 주택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아까 보인 표에 의하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주택입니까? 그 분양된 거. 네. 그거는 카테고리 없어요. 그거는. 아까 그 초반에 말한 이 표에 예. 예. 이 카테고리에서 예, 잠깐만요. 네. 한 번 더. 여기 말하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공급을 할 때 임대주택을 한 40% 공급하고요. 네. 분양주택을 60%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 임대주택 40%에서 그 40%라도 제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괜찮은데 그 40%에서 상당 부분이 나중에 분양전환되는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분양 전환되는 게 여기서로 치면은 요거 예, 33,000호 예, 예를 든 예, 다음에 예. 계획이 2018년도. 네. 그러면 저게 임대주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신도시 개발에서 공공 분양주택은 여기 임대주택에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요. 저게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돼가지고 예. 10년이 됐는데 그 예. 사람들이 뭐 싸게 팔아달라고 지금 데모하고 뭐 하는 그 주택이 저거죠. 예, 분양전환 주택.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10년까지는 임대주택으로 8년이나 10년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해준다는 아파트를 예. 지금 말한 신도시의 40% 그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다. 40% 다는 아니고. 40%의 이제 분양주택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뭐 아니 60%가 분양주택이고 분양주택이고. 40이 임대인데 예. 임대 중에 얼마가 임대 상당 분양 부분이 전환이에요. 상당 부분이 분양전환 그렇죠. 정확히 네,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도시에서 그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미미하죠. 네. 분양전환에서 제외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추정을 이 하냐면 말씀은 예, 저게 예. 8년 10년 지나면 없어질 없어진대 임대주택이다. 열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안 쌓이는 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네, 네. 계속 저도 밑빠진 동에 항아리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왜냐? 계속 분양전환에서 멸실이 되니까. 정부는 왜 그러냐면은 예. 임대 분양 전환을 해야 아까 말한 수익성 기준으로 여기서 빼먹었지만 예, 이익이 많이 납니다. 네, 거기서. 이익을 낼 수 예. 있으니까. 근데 공공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는 게 공공의 역할인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60% 분양하면은 그냥 봄이 김선달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땅값 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뭐 그렇죠. 100만 원에 네, 조성해서 만약에 400만 원에 판다? 200만 원에 판다? 100% 이상 수익이 나, 땅에서 100% 이상 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나중에 분양가 할 때 또 분양가 차익이 나잖아요. 또 분양 받은 사람은 또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 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 공공의 역할이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그렇게 보면 말하면 이제 예. 그 돈으로 나온 차익으로 예. 다시 그 토지주택공사가 예. 또 새로운 아파트를 짓죠. 짓는데 돈을 쓴다. 쓰죠. 쓰는데 그게 해당되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8억이라고 치면 지금 아파트 분양가 대략 7, 8억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소득 5분위 이하가 현찰 8억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5분위에서 8분위, 10분위 요 사이 중상층 이상의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민간건설사도 분양을 해서 공급할 수 있어요. 네, 네. 신도시에서. 근데 왜 그거를 공공이 앞장서서 그쪽으로 가느냐. 저소득층도 해결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공급이 그러니까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나라나
정부가 필요를 하면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권을. 그렇지만 그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군사적이라든가 아니면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를 쓴다든가 뭐 댐을 만든다 이런 식에 해당되는 것들의 수용인데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국가의 권력을 갖고 그것을 주택공사한테 독점권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땅을 그냥 자기네들이 강제로 수용을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토지 택지 조성을 해서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익을 붙여서 팔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그 다음에는 건설사가 다시 또 이익을 붙여서 그 다음에는 민간이 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또 다시 시가보다 낮은 걸 받게 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땅 주인의 재산권을 뺏어서 맞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돈으로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거기서 나온 이윤으로 열심히 짓고라도 있으면 나름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또 그 짓은 또 잘 안 하고 있다. 거의 안 하죠. 왜냐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땅만 팔아서 매각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즉 LH공사가 직접 짓죠. 건설까지. 건설 이익도 생기는 거죠. 하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익 챙기고 집에서 이익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로 안 가고 이제 그 얘기도 다 나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가 이러한 독점권을 줬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 돈을 쓰리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한 것인데 어느덧 갑자기 이게 자기들 안에서 계속해서 그 자기들이 철밥통이 되고 공공을 위한 일을 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고치지 않는다. 그게 지금 포인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LH공사 같은 경우에 적자가 많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3조가 넘었어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조 2천억, 사상 최대치거든요. 그거에 뭐 수익원이 토지 매각 대금이 많겠죠. 땅 매각 대금이 있겠지만 분양전환 주택도 있습니다. 그 수익이. 그럼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공이 이렇게 과도하게 공공기관이 이익을 남기는 게 옳은 방향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익이 적었다면은 그게 다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토지주택공사가 지금 규모가 얼마나 돼요? LH공사 표를 잠깐 보면은 제가 이제 있는데 LH공사에 보면은 LH 부채 비율 이게 아니요. 전체 규모. 전체 규모요. 네. 전체 규모는 한 100, 뭐 자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산은 여기 2017년도인데 한 172조 정도 되는 거죠. 2017년 기준으로. 예. 네. 그렇지만 현재는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것이 자산이죠. 네, 170조. 예, 170조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은 이제 306%인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자본이 한 5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50조 가까이 늘고 부채는 120조대로 줄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한 200%대로 저희 이게 줄었죠. 10년 전에 2009년에는 예. 2009년에는 부채가 109조, 자본이 20조 해서 130조인 예, 맞습니다. 예. 회사였는데 자산이죠. 자산 자산이 총계는, 예.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은 거의 180조가 82조. 된 예.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늘었는데 자본 늘었는데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부채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거를 어디다 투하를 해서 자본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게 이익이익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익이 지금 10년 새 22조가 늘은 거죠. 10년 동안에. 단순히 보더라도. 근데 지금 50조면은 한 30조가 는 거예요. 그럼 저 부채는 뭐냐면은 너무 쉬운 부채인 거죠. 지금 10년 사이에 자본이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정부가 무슨 증자한 건 없나요? 저게? 증자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 10년 사이에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이익 1년에 잉여금이 8%씩 되는 8%씩 쌓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본이 증가한 거죠. 과도하게 자본이. 그러면 우리나라 GDP가 명목으로 5%씩 늘었으니까 예. GDP 대비 이 LH공사의 자산의 규모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거네요. 늘고 있고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게 뭐 2, 30조 쌓여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그 민간건설사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이 쌓여있다. 이 현대건설도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건설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익이 난다고 하지만 예. 자본이 40조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 2010 자본이 40조인데 이익이 뭐 2조 나봤자 예. 5%가 나는 거예요. ROE가 5% 정도 네. 되는 거죠. 자기 5%도 자본 이익률이 예. 5%니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높은 건 아니지만 LH공사는 예전에 1점 몇 프로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ROE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수익 창출을 더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볼수 있는 이제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물어볼 수 있는 게 공사인데 그리고 아무래나 이것은 예. 부동산 개발을 하는 곳이고 많은 경우에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자본이 저렇게까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정부 경영 평가도 한 이유가 되는데 이게 공기업 평가할 때 매출액 이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나 공기업 직원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내려고 그러고 매출을 계속해서 창출하려고 그러고 LH공사 매출액이 20조 넘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매출을 많이 하려느냐라고 본다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 중앙공기업들은 항상 뭐를 이렇게 대마불사식으로 뭐를 하려고 하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자, 하고 여기 있죠. 지금 부채 대비 자본이라고 했는데 예. 그 부채 자본 합치면 자산이잖아요. 예. 예. 자산 평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80조라고 치면 예. 그 180조는 정확한 숫자인가요? 지금은 이게 2017년 기준이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예, 아니고. 정확한 숫자죠. 그거. 아니. 예. 그 자본에 대한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시가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장부가로 돼 있죠. 사실 그래서 이거 자산 재평가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예.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사실은 자산 재평가를 하면 엄청나죠.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땅을 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LH공사의 자산이라면 주로 땅인가요? 거의 실물 부채 그 땅이 한 80조 정도 가까이 되고 나머지 금융 부채가 한 4, 50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아니 자산. 자산이요? 네. 자산은 이제 자본 플러스 부채니까 180조 정도 되는 아니 그 자산으로 실제로 무엇을 갖고 있냐고요? 대부분이 토지죠. 토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뭐 금융 부채도 있고요. 그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LH공사가 자산이 180조라는 데는 만약에 네. 옛날에 그 장부 가치로 갖고 있던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네. 자산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아니죠. 만약에 자산이 실제 시가 평가를 쳤다고 하면 그건 뭐 상상할 수 그러면은 없죠. 훨씬 더 많고 예.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자본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뭐 부채는 아무러나 금융 예. 부채로 뻔한 거니까. 예, 뻔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게 이렇게 LH공사가 매년 뭐 2조, 3조 이렇게 단기 수익 나는 게 2조, 3조가 장난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돈이 민간이면 재벌 대기업 매출액 수준인데 그거를 이익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이익이 안 나고 뭐 적정한 마진 한 뭐 2천억 정도만 났다라면 임대주택을 충분히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었고 임대료도 더 낮출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주거 안정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좀 깨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LH공사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돈을 빌릴 때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진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주택에서 조달하는 비용을 받고 있고 그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1.7%. 자, 그러면 이제 예. 저기서 말하는 2017년에 부채의 130조 중에 예. 어느 정도가 도시주택기금에서 빌린 거고 어느 정도가 시장에서 빌린 겁니까? 그거 뭐 정확히 제가 수치를 그 감사 보고서를 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상당 부분 빌린 거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이제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정관을 한번 봤더니 자본금의 한 15배까지 지금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부채에서 기금이랑 공사채가 섞여 있는 거죠. 예. 근데 정확한 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LH공사의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주택기금 예.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예, 주택도시기금은 이제 1973년도에
국민주택 기금이란 걸로 이제 조성이 처음 시작했어요. 국민주택 기금. 그래서 네. 주택은행 예전에 주택은행에서 이게 이제 그 기금 계정으로 통해서 조달이 이제 처음으로 조성했죠. 그때는 뭐 아주 미미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이게 기금 계정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에 1973년도에 만들어졌다. 국민주택 기금이라고.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정확히 4,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제 주택도시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됐냐면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조성이 됐는데 대부분이 국민주택 채권, 그 다음에 청약저축 이 두 개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한 77조가 청약저축이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현재 한 185조 정도 됩니다. 185조. LH공사 자산이랑 좀 비슷해서 공교롭게도 네, 그게 되는데 이 주택도시기금이 지금 대부분이 청약저축이랑 국민주택 채권으로 조성이 돼 있고 그 자금을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거죠. 청약기금이 한 70조? 77조, 80조 가까이 80조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택 채권. 네, 채권. 이게 주로 예. 뭐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강제로 매각하고 맞습니다. 뭐 예, 하는 우리 그런 구청에 가서 네, 네. 국민주택 채권 사잖아요. 네. 그거죠. 예. 네, 네. 그런데 이게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이 10조, 20조밖에 안 됐었어요. 20조 정도. 그런데 갑자기 이게 2008년, 9년부터 청약저축 가입자 그거를 바꿔버려요. 규정을. 네. 그 예전에 청약 부금, 뭐 청약 예금,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걸 네. 다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주택 청약 네, 종합저축 네, 2009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이자율을 4.5% 주겠다고 이렇게 예금 이자를 공고 나서 엄청나게 국민들이 납입을 하게 2천만 됩니다. 명 정도가 가입했다고. 예, 하죠. 2,500만 명 정도 가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기금 자산이 늘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현재 그래서 185조가 됐고 그렇게 늘린 예.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때 이제 MB 정부가 들어와서 보금자리 주택 200만 원 공급. 하면 갑자기 200만 원 공급하면은 이제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금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기금이 규모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기금 규모를 좀 키워야 되는 거죠. 아니 4.5%를 주고 모을 바에야 예. 일반 시장에 나가서 이제 채권을 팔아서 돈을 모으는 게 더 싸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금리가 높았을 때. 아니 근데 2008년, 9년도에는 금리가 그때는 좀 금리가 높았어요. 네. 그때 4, 5% 정도 됐어요. 그때 채권들 그때 지금 이제 낮아졌는데 그래서 그때 4.5% 낮아지긴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근데 물론 많이. 이제 예.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모으면 별로 없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당신들한테 이거 가입하면 예. 주택 준다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돈 모으는 거 말고도 또 하나는 이제 또 좀 정치적인 이제 인기몰이도 좀 되는 거죠. 예, 그것도 되고 이 청약저축을 가입하면 매달 납입하는 게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기금이 누적해서 네, 쌓일 네, 수밖에 네, 없는 네. 그런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택도시기금을 모았는데 음. 문제는 지금 여유자금이 한 50조 가까이 돼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42조인 줄 알았는데 한 4년 전에는 벌써 또 8조가 들어서 그 자산부채 잠깐 여유자금이라 하면 예. 그렇게 해서 조달한 돈이 180조인데 예. 그 중에서 그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 돈을요. 네. 잠깐만 이게 원래 어디다 쓰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LH공사에 빌려주는 돈이에요? LH공사도 빌려주고요. 그게 이제 지자체에도 이제 빌려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주택 짓는데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돈이다. 예, 그게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에 빌려주는데 대부분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LH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한테 이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그런데 상황이죠. 그 돈을 빌려주지 않고 쌓아둔 돈이 40조다, 50조다. 이제 그게 그 50조는 이익잉여금이랑 그동안 기금이 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예. 어디다 갖다 놨냐고. 그거는 지금 이제 금융 이 빌려준 돈, 대출금가 예. 있고 그 다음에 예. 대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여유자금이죠. 그러니까 여유자금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 대출하고 남은 돈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 남은 돈. 그 돈을 갖고 그 돈이 이제 50조다. 50조를 자본시장에 들어가 있죠. 그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그 돈을 채권이나 주식으로 채권이나 주식이나 뭐 해외나 해외 투자도 하고 뭐 해외 있습니다. 투자까지 해요. 예, 해외 그거는? 투자도 합니다.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왜 안 빌려줘 더? 어디가 원래 대출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현황에서 우리 공공임대주택 현황 보시면은 공급량이 작잖아요. 그때 13만 원밖에 공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임대주택만이 아니라 예. 일반 분양주택에도 돈을 짓는데
돈을 빌려주는데 전체적으로 짓는 양 자체가 작으니 작으니까 남는 들어오는 거죠. 돈이 남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오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기금을 그 들어오는 돈을 어디다 빌려줘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그럼 네. 덜 받으면 되잖아. 왜 덜 안 받아요? 이미 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2,500명은 돼 있고요. 가입자한테 다음 달부터 돈 내지 마. 이렇게 그거는 재산권 뭐지 그 사유권 침해인가요? 침해가 되는 거죠. 뭐 금리를 낮출 수 있지. 금리 많이 낮췄어요 지금. 네. 금리 그런데 낮췄는데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는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죠. 그게 이제 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예. 청약 점수가 있으니까 다르죠. 예, 맞아요.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네. 금리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 네. 뭐 시중은행 예금금리 가봤자 네. 별 차이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돼. 이렇게 국가가 못 하죠. 너 납입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속 들어와죠. 받는 네. 거를 막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는 네. 그러면 쓰기 위해서는 LH공사나 아니면 지역개발공사가 더 많은 걸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짓고 있어요. 안 짓는 이유는 안 지는 이유는 그 정부 정책의 의지죠. 뭐 국토부 우선은 의지. 예. 땅을 빼앗은 땅이 많지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땅이 사실 없어도 용적률 사실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적률 결정은 국토부가 이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H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택도시 국토부- 기금은 어차피 국토부가 관리하고 결국은 있거든요. 국토부 거다. 예. 국토부가 관리하다가 이게 주택도시 보증공사로 넘겼거든요. 문제였죠. 네. 그 왜 넘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그랑 무슨 상관이 있는 주택 보증공사 아무래도 주머니 돈이 쌈짓돈을 옮긴 거예요. 예, 옮긴 네, 건데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신도시로 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지만 용적률을 올려서도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철도 부지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의지만 있으면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금은 충분하다. 아니 지금 정 예. 교수님 얘기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그렇죠. 못 짓는 건 예.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왜냐하면 LH공사에도 돈이 많이 쌓여 있고 LH공사의 이익잉여이 엄청나고 그게 없더라도 LH공사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부채로도 주택도시기금이 지금 기금이 50조 이렇게 남을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주거 문제 이렇게 심각한데 이걸 왜 거기다 투자해서 채권에만 사는 게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를 해요. 그럼 주식에 투자하면 이게 변동성이 있어서 이게 결코 예. 잘하는 게 아니죠. 예. 사실은 그건 예. 별도의 문제고. 그리고 그게 여유자금이 운영하는 게 수익이 또 많이 창출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그 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기금을 만들거나 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 보고서는 영원히 돈 많이 벌고서 살라는 뜻으로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국민들의 복지, 그러니까 주거 복지를 위해서 돈을 모아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그 주거 복지를 위해서 집을 많이 지으라는 뜻으로 지은 조직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보다는 자꾸 자기들 안에서의 수익성을 따지는 쪽으로 사업을 가느라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복지를 위한 공급에는 소홀히 한다. 그게 큰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차지가 5%가 안 돼요. 근데 국민의 절반은 세입자예요. 이 미스매칭이죠. 이게 5%도 안 되는데 50%가 세입자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분양전환 아파트라는 게 제가 보기엔 큰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분양전환 없애야 아파트라는 돼요, 게 사실. 일종의 사람들한테 나 임대주택 짓고 있어라는 데는 한 팔아먹고 예. 그다음에 뒤에 한 8년쯤이나 10년 지나면 살짝 팔아가지고선 자기 또 이익도 챙기고 예.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누리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예. 국토부나 아니면 LH공사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분양주택을 좀 덜 줬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분양주택이 50% 더 적게 줘라. 적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분양주택 하면 또 이게 누가 결국 돈인 사람 또 돈 맞아요. 다주택자 아니면은 중산층 소득 한 8분위, 7분위 여기서 이제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타겟팅을 하면 안 되죠. 국가가 많은 부분을 타겟팅을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그렇지. 있잖아요. 아니, 시퀀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산층 역시 꼭 자기가 집을 사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시 뭐 충분히 넉넉히 좋은 집에서 임대료를 내면서도 뭐 7년, 8년, 10년이고 있을 수 있으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주택 공급은 없이 네. 꼭
누군가가 목돈을 내서 그걸 사갈 사람한테만 팔아버렸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우리가 또 임대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있는 사람의 돈 모으는데 결국은 이 모든 제도가 공헌을 하게 되는 결과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이다. 그러면 주거 문제 싹 해결되죠. 왜냐하면 내가 20살에 들어가면 50살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 걱정이 없는 거예요. 보다는 사실은 이제 예. 30, 40 되면은 애 크니까 좀 늘려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제 얘기 그 얘기입니다. 예. 뭐냐면 젊을 때는 방 2개짜리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어요. 임대하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애들한테 방 하나씩 있는 임대주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옮겨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이즈의 임대주택이 나름대로 있어서 예. 근데 내가 애들이 나이 먹었다고 꼭 내가 젊을 때는 가난하던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갈 수 있는 임대주택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좋은데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걸 갖다 꼭 물론 아주 극빈층이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또 정부가 뭐 주택 수당이니 뭐 이렇게 주는 걸 통해서 그걸 갖다 커버를 하면 되지. 이거는 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수익성을 너무 또 공공성 말하면서 너무 또 깎아놓으니까 예. 이 사람들이 아 이거는 뭐 나쁜 아파트 뭐 이런 식의 인식이 되고 우리가 사람들이 도리어 회피하게 되고 이렇게 갈 일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충분히 질이 좋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예.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일종의 시장의 버퍼로 예. 여분으로 이렇게 예. 있으면 시장의 높낮이에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공공임대차를 공급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국토부나 LH공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러면 또 비용이 증가해서 적자가 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매년 막대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면은 뭐 1조 가까이 10년 전부터 이익이 네. 났었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1조 적자가 나더라도 22년간은 22조는 뭐 자본 잠식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나면 좀 어때요, 공공이? 그 주택도시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예. 궁극적으로 토지 LH공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은 필요하지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왜 중앙정부가 토지 수용을 갖다 독점을 해서 예, 예. 그다음에 그걸로 자기네들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한테 로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원래 사실 그거 다 지자체가거든요. 선진국들은. 네. 근데 사실 지자체가 그 사업 권한을 다 뺏기다 보니까 지금 균형 발전도 멀어지고 지역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토지주택공사를 없애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산을 지역 정부로 그러니까 이전을 예. 하든 아니면 점차적으로 줄이는 대신에 예. 주택기금이 가는 돈이 예. LH공사로 가지 말고 지역개발공사 쪽으로 가도록 해서 네. 그분들이 주택도시기금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제 놀란 게 뭐냐면 청약저축 가입자의 60% 이상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 이외에. 수도권 바깥에 있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사람이 아니면 액수가 액수요. 액수가, 액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오케이. 같이 네, 움직여요. 근데 액수든 사람이든 60% 이상이 지방이에요. 납입하는 사람이. 수도권 바깥인데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임대주택을 질 때는 수도권에다 때려 넣어요. 임대주택만이 아니라 분양주택까지. 분양주택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 똑같이 2만 원씩 저기 경남에 어떤 사천에 사는 사람 2만 원 내고 저 경기도는 지방에서 돈을 끌어다가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 짓는데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물론 뭐 수도권이 분양이 잘 돼서 그렇다고 치면은 수도권에 짓는 게 60몇 %? 수도권에 짓는 게 60%가 넘어요. 넘어요. 근데 납입하는 거는 지방이 60%가 넘고 그러니까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구 경북에서 만약에 300만 명이 만약 가입을 했다. 그럼 거기서 가입한 300억 있어. 근데 300억 중에 60%는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나는 거기다 써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서 돈을 냈으니까 납입을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근데 왜 수도권에 냈느냐? 그 이유는 이제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분양이 잘 되고 땅값이 이제 수도권이 더 잘 되니까. 그러면 대구에 있는 사람은 예. 나는 통영저축에 가입을 했는데 네, 임대주택 대구 지역에 예. 안 지어져. 그러면 그렇죠. 나는 언제 분양을 받아? 대구 지역에 될 때 아니면 본인이 이사 가든지 수도권을.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이후로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가 돌파됐어요. 전체 그렇죠. 인구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균형 발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은 주택도시기금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왜냐면 아니 그럼 저기 똑같이 2만 원씩 납입을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져야죠.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번 이익으로 지방에 짓기라도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안 해요. 돼요. 지금 거의 수도권에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차라리 주택도시기금을 지방에다 지자체로 나눠주자. 여리고 그렇죠. 광역시로 네, 나눠줘서 네, 네. 거기서 걷어서 거기서 해도 몇 조씩 생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청약적이 80조잖아요. 80조를 17로 나누면은 엄청난 돈이 지자체로 가는 거죠. 아니 이게 80조에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65%니까 3분의 2니까 50조가 넘죠. 50조를 지방에서 만들었는데 그 막상 아파트는 수도권에다 수도권에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주택도시기금이 지금 또 아까 말한 여유자금도 문제지만 이것도 지금 결정적인 문제다. 근데 예전에 LH공사가 어려웠을 때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게 중앙집권적으로 더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인구가 같이 중앙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수도권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이것도. 예.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사실은 처음 듣는 용어들 많이 듣기도 하셔서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기도 어려운 분야라서 심지어는 뭐 좀 아는 사람 또는 뭐 국회의원들도 대강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이 정성훈 교수세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배경에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하게 뭐 LH공사 도시주택 기금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중앙정부한테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돈을 쓰다 보니까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개발 독재 시대가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유지되면서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한 괴물 같은 공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대단 얘기하기를 뭐 LH공사가 뭐 부채 비율이 높다는 등 뭐 이런 쪽으로만 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던 조직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기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도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잘못했다고 너무 말하는 컸어요. 사람이 너무 커서. 없다라는 거죠. 거대 공룡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네. 그 얘기를 갖다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다 보니까는 국토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국토부나 아니면은 LH공사를 상대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돈 중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 지역구에 뭐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타협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타협이 돼버려요. 네, 전 그러지 말라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혁신도시가 왜 텅 빈 도시가 됐냐면 그거 보면 진천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보. 진천에 혁신도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절반 이상이 허벌판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 근데 LH공사는 거기서 택지를 매입해서 땅을 팔아버리고 땅을 사서 택지를 만들어서 택지를 매각하고 가버렸어요. 이 빠져나갔어. 빠져나가는데 누가 샀어요 그러면? 민간이 샀어요. 근데 민간이 샀는데 왜 거기 건물을 안 짓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올라. 그럼 나는 여기서 토지 나중에 또 매각하면 돼. 10년 뒤에. 그러니까 여기 괜히 졌다가 건축 비용 들어가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허벌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공공의 역할은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혁신도시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온 그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줘야 돼 거기다. 그래서 다시 그 돈을 갖고 도시를 완성하게끔 인프라 구축하는데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의 역할들은 그냥 땅 조성하고 매각하고 먹튀처럼 가버려요. 나 몰라요. 그럼 LH공사 입장에서는 100% 다 분양이 됐죠.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가 다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텅 빈 혁신도시와 텅 빈 기업도시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LH공사는 부를 챙겼지만 거기 누가 대기업이 올 수도 없잖아요. 기업 유치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산 사람들은 왜 샀어? 땅값이 올랐죠. 그 십몇 년. 땅은 왜 올라요? 땅값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2010년, 2020년 지금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집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LH공사에서 분양을 받아서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 대신 도시는 엉망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투기판이 되는 중간에 말에 펑 결국에는 막히니까.
혁신도시가 참여정부 때 했던 의지는 정말 좋았어요. 개혁적이고 혁신적이었는데 거기서 공공의 사업 방식이 너무 잘못돼서 이렇게 지금 절반의 성공으로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공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거는 사실 개발 이익을 다 환수해서 그 지역에 다시 투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 발전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지역은 중앙공기업에 의지하고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그런 게 많죠. 현재도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개혁을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얘기할 때 뭐 기재부 금융관료들을 말할 때 모피아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들에 의한 폐해 못지않게 또 큰 곳이 국토부에 있는 관료들의 그 짬짬이라는 것도 엄청난 또 그 피해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분야는 국민들이 잘 몰라요. 또 그렇죠? 거기에 계셨던 그 국토부나 LH공사의 고위 공무원이나 그 임원들이 전부 다 낙하산으로 또 지방 공기업 사장으로 가고 그럼 거기 또 가서 중앙 정부에 또 하수인이 되고 개발 또 지방 공기업이 사실 커져야 되는데 지방 이 지자체 역할로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못 하고 게다가 있죠. 또 뭐 그 사람들이 또 건설업체들에도 다들 뭐 여기저기 가 있으니까 뭐 할 때마다 항상 예. 업자 이익 챙겨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할 때도 보면 항상 건설업체는 열심히 국토부의 정책으로 좀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제주도 보면은 공항 있잖아요. 면세점 있잖아요. 제주공항. 예. 그거 한국공항공사 거예요. 한국공항공사라는 건 서울에 있는 공항. 국토부 산하. 네. 거기로 다 빨대처럼 가져가는 임대료 수익을요. 임대수료. 그 다음에 그 면세점 엄청 가죠. 제주 거기 공항이에요. 음. 그 JDC가 국토부 산하예요. 음. 그럼 제주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이익도 없고, 그다음에 제주시 택지개발 전부 다 LH공사가 하고,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나 팔고 있고, 중문단지 중국골프장은 한국관광공사 소유고, 그럼 지자체에 뭘 갖고 이거 돈이 없잖아요. 수입원이 하나도 다 뺏기고 중앙에 이런 식이에요. 진짜.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역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방 소멸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예. 이게 바로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돈을 빨아들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키우고 유지를 하는데 쓰고 있는지를 하나씩 알다 보면 참 LH공사 그 이익이익은 배당은 또 기재부랑 또 국토부도 많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이 또 지자체로 가느냐 안 가거든요. 또 엉뚱한 데 또 예산 쓰이니까. 그래서 뭐 추경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도 국채를 왕창 발행하고 기금은 뭐 1조밖에 안 했거든요. 30몇 조 중에. 근데 기금에 사실 숨어 있는 이렇게 눈먼 돈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 자동으로 개혁이 되는데 그걸 기금은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몰라요. 우선 첫 번째로 국가 예산 550조 중에서 사실은 조세는 국세는 300조가 안 돼요. 그래요. 나머지 되게 기금이에요. 맞아요.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조세 얘기만 하잖아요. 국세 얘기만. 기금 부분은 건드리진 않고요. 또 그 국민연금 얘기는 기금도 나중에 있지만. 예. 기회가 될 대로 네,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정성호 교수님 모시고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국토부가 LH공사와 도시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인가요? 네.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국민들의 많은 돈을 긁어 모아서 실제 그 조직을 만들고 그 기금을 조성했던 원래 공공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운영과 조직으로 뭐 변했는지 그걸 갖다 조금 간단하게나마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했습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물어봐 주시면 또 추가적인 내용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정성훈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